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제4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찾으세요. 자, 일단 그 옆에다 좀 쓸까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옆에다가 두 자를 먼저 쓰도록 하겠어요. 거기다가 쉽다 이렇게 쓰세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옆에다가 쉽다. 쉽다. 그렇게 써요. 하여튼 그 가등기 담보법 문제가 이게 줄여서 약칭해서 말할 때 가등기 담보법, 더 줄여 말할 때 가담법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그 가담법 문제가 나오면 그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문제는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쉽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득점률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벌써 어렵게 느껴져 가지고 쫄아서 이렇게 풀잖아요. 거의 득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담법 문제는 실제로도 진짜 쉬워요. 가담법은 한 세 개 정도 외우면 그냥 문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외워주면 득점하기 쉬운 거니까 그 가담법 문제는 하여튼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그 가등기 담보법 내용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미리 좀 봐야 될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저당권 제도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의 뜻이 뭐죠? 민법상 물권의 종류 몇 개 있어요? 8가지 있잖아요. 8가지지. 8가지. 먼저 뭐 있죠? 점유권, 그다음 소유권, 그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때 저당권의 뜻이 뭐였어요?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고기만 끄떡끄떡 이렇게 하시네요. 또 뭐 까먹을 수 있죠. 자, 칠판을 봐봐요. 그 사람 건물 가지고 있고 을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이 계약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계약 이름 뭐죠 이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밑에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을의 이름 뭐죠? 돈 빌려준 사람 뭐라 그래요? 대주.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은 차주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뭐죠?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채권자. 그다음에 요 갑은 채무자. 자, 그다음 요 을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갑이 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을이 설정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 뭐죠? 질권.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면 을이 설정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은 저당권인 거예요. 건물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이때 이제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건 이건 교환 가치를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합의. 보통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는데 그 교환 가치를 이전해 준다. 이 말은 뭐예요? 교환 가치를 이전해 준다. 이 말은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얼마를 갚지 못하면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네가 내 건물을 어디에 넘겨도 좋다. 경매에 넘겨도 좋다라고 합의하는 걸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1,000만 원 갚지 않으면 네가 내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좋다. 이게 처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은 누가 한 거예요? 갑하고 을이 한 거죠. 그러니까 교환 가치를 을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합의는 누가 한 거예요? 갑하고 을 두 사람 사이에서 한 거니까 교환 가치가 을에게 넘어갔다라는 걸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하는 게 뭐죠? 네, 등기죠.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누가 저당권 취득해요? 을이 저당권 취득하죠. 그 을의 이름 뭐예요? 저당권자. 그다음 갑의 이름은 저당권 설정자. 자, 그러면 이 을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에요?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을. 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고, 갑은 이름 뭐죠?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이고요. 을은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요?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을이 이제 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1,000만 원 빌려주고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요. 돈 빌려준 은행 저당권자가 이 건물에 들어와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한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다만 갑을 상대로 재판 같은 걸 먼저 하고 경매를 청구해야 돼요.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1번 재판하고 경매 청구해야 된다. 2번 곧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2번이죠. 왜 그래요? 이렇게 재판하고 경매 청구하는 것 무슨 집행이라 그래요? 통상의 강제 집행 또는 강제 경매라고 하고 재판 같은 걸 하지 않고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건 무슨 경매라 그러죠?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재판해야 되는지 할 필요 없는지는 이제 뭐가 기준이냐면 등기부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 사람은 굳이 재판 같은 걸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재판 같은 거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경매라고 한다? 무슨 경매라고 한다? 담보권 실행 경매라 그래요. 담보권 실행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도 그러죠? 무슨 경매라고 그래요? 이제 쓰긴 썼잖아요. 근데 그 얘를 먼저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시험은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무슨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고 이 담보권 실행 경매를 강학상 임의 경매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앞에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 을은 값이 1,000만 원 갚지 않으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네요. 그다음 이 건물이 1억 원에 경락이 됐다면 을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있으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쉽다 어렵다?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무슨 채권인 거예요? 피담보 채권. 저당권의 뜻이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뭐가 없는 경우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저당권에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의 경우는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경락이 돼야 돼요. 경락. 경락이 되고 경락 대금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경락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경매 청구를 하면 곧바로 경락이 돼요. 유찰되는 경우도 많아요. 유찰되는 경우 많아요. 유찰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어쨌든 경락이 돼야만 우선 면제 같은 걸 받을 수 있는데 유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첫 번째 뭐 1억짜리를 경매에 청구했어요. 그럼 이제 유찰이 되면 이제 그 저감률이라고 해서 각 동네마다 다른데 20% 저감률인 때도 있고 30% 저감률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라고 치면 그 두 번째 경매 때는 30%를 까서 이제 경매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1억이니까 30% 까면 얼마죠? 7천이에요. 7천. 7천에 붙였는데 또 낙찰이 되면 되는데 또 유찰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30%또 까서 경매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경매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 경락되는 게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경매 절차가 일반 사람들이 그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절차가 복잡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좀 자기 채권을 빨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거래계에서는 이제 이상한 담보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인정해준 담보물권으로는 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게 있는데 요 기본적으로는 저당권의 경우에 경매에 의해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실거래계에서는 다른 담보 형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매도 담보도 만들어냈고 양도 담보도 만들어냈고 가등기 담보도 만들어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한 제도가 가등기 담보예요. 거기 위에 올라오시면 그 333페이지 봐봐요. 거기 보시면 그 위에 쭉 올라와세요. 쭉 올라오시면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내용이 있는데 찾았어요? 거기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럼 제가 사례 하나 그려볼 테니까 잘 따라옵니다. 앞에 첫 출발은 똑같아요. 이 사람 이제 3천만 원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을한테 돈 1,000만 원 날 빌린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요 돈 빌려주는 계약일은 뭐라 그랬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다음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빌린 돈이 1,000만 원인데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3천만 원짜리 건물로 대신 갚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그냥 대물 변제라고 말하지 않고요. 1,000만 원을 못 갚으면 3천만 원짜리 건물로 대신 갚을게라고 미리 약속하는 건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 그럽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물 변제의 예약. 그러니까 이게 뜻풀이하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대신 물건으로 1,000만 원 대신 물건으로 변제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걸 뭐라고 한다? 대물 변제의 예약. 자, 그러면 요 1,000만 원 못 갚으면 3,000만 원짜리 건물로 대신 갚겠다라고 약속한 거니까 이 예약의 기초에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을에게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러니까 대물 변제 예약을 하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쳐봐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은 내가 소유권 이전해 줄게라고 뭐 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약속을 했으니까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1,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3,000만 원짜리 건물로 대신 소유권 넘겨줄게라고 뭘 한 거니까 약속을 한 거니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만 하면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그 다음에 요 을은 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짜로 등기를 해둘 수가 있는데 이게 가등기라는 거예요. 가등기. 이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라고 해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라고 말하지 않고요. 담보 가등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무성계약을 체결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다음에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이런 담보 형태를 가등기 담보라 그래요. 다시 무슨 계약을 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그다음 대물 변제 예약을 한 다음에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이런 담보 형태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의 이름 뭘까요?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을의 이름 뭐죠? 이 사람은 이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이름이 가등기 담보권자. 그다음 갑의 이름 뭘까요? 이 사람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똑같아요. 누가 누구에게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갑이 을한테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해 준 거니까 갑의 이름 뭐죠?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그다음 을은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받아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을의 이름 뭐죠? 가등기 담보권자. 그러니까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로 좀 좋은 점이 뭐냐면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았어요. 그럼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갑이 1,000만 원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반드시 뭘 해서 경매를 해서 뭐가 이루어졌을 때 경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뭘 받는 거죠? 우선 문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가등기 담보 제도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 제정 전에는 좋았던 게 뭐냐면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그 가등기를 해놨으니까 갑이 1,000만 원 갚지 않으면 가등기에 기해서 막바로 무슨 능기를 하면 돼요? 본능기를 막바로 하면 돼요. 본능기를 막바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등기 담보 제도가 좋은 점은 일단 저당권자는 반드시 뭘 먼저 청구해야 되죠? 경매 청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를 하지 않고 곧바로 무슨 능기를 해서 본능기를 해서 곧바로 소유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좋았던 건 뭐냐면 지금 갑한테 빌려준 돈은 얼마죠? 1,000만 원. 그런데 3,000만 원짜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폭리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빌려준 돈은 얼마? 1,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우리 얻은 이득은 얼마예요? 2,000만 원을 거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등기 담보 제도가 가등기 담보권자에게는 매우 좋다 안 좋다? 좋다. 이거 완전 꼭 먹고 알 먹기죠. 경매 절차 피할 수도 있고 그다음 잘 말하면 폭리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가등기 담보권자에게는 매우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다음 돈 빌린 채무자 갑에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 사람 빌린 돈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 갚지 못하면 3,000만 원짜리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니까 채무자에게는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인 가등기 담보권자에게는 가등기 담보 제도가 좋지만 채무자인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에게 매우 안 좋으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의 경우에 제일 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가등기 담보권자는 소유자와 똑같다, 저당권자와 똑같다. 이게 포인트예요. 가등기 담보법 제정 이후에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막바로 본능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등기 담보권 이 자체는 소유권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일단 소유자와 같이 취급한다, 저당권자와 같이 취급한다. 저당권자와 같이 취급해다, 저당권자처럼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하고 똑같은 거니까 갑이 1,000만 원 갚지 않았을 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자 같다 그랬으니까 먼저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경매 청구해서 경락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경실이에요. 그러니까 경매에 의한 실행입니다. 경매에 의한 실행.
그러니까 경매 청구를 해서 경락이 이루어지면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는 게 경실이고요. 그다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길도 열어줬어요. 이게 권실입니다.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라는 거예요. 다만 종전에는 이제 빌려준 돈이 얼마죠? 1,000만 원. 1,000만 원 값이 갚지 않으면 3,000만 원짜리 건물에 대해서 확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되 폭리를 취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죠? 목적물의 가액이 원래 3,000. 그다음 채권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니까 이제 청산금이라고 해서 이제 2,000만 원. 청산금 2,0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데 반드시 뭘 주고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거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결국 결코 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원래 1,000만 원 해줬다가 그다음 청산금 이제 주고 결국 1,000만 원만큼만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2천만 원 주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청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원래 받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 가등기 담보 제정 전에는 그냥 반칙이잖아요. 2천만 원 가져가는 반칙이잖아요. 그런데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 취득하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가등기 담보권자를 뭐 되게 유리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 전세권자 있죠. 전세권자 전세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청산금 지급해주고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반드시 경매 청구해야 돼요. 경매 청구. 저당권자도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목적물의 가액이 1억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00만 원이면 1억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9천만 원을 가백에 주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저당권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경매에 의해야 돼요. 그런데 가등기 담보권자만큼은 특혜를 준 거예요. 너는 청산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가등기 담보권자를 대단히 유리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일단 요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물 변제의 예약을 한 다음에 가등기를 하는 이런 담보 형태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 담보라고 하고 가등기 담보를 기준으로 할 때 채권자 을의 이름 뭐죠? 가등기 담보권자. 그다음 채무자 갑의 이름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 다만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 무슨 실행? 경매에 의한 실행. 그다음 청산금을 주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건 뭐라고 한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 4가지가 있어요.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 4가지가 이게 꽁초 담소예요. 이걸 좀 여백에 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디다가 쓰냐면 그 333페이지 그 맨 밑에다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 보조단 여백에 쓰셔도 돼요. 어쨌든 4가지를 좀 써봅시다. 자, 공땡땡. 자, 목적물을 공시할 수 있을 것. 목적물을 공시할 수 있을 것. 그다음 초땡땡. 초는 좀 길어요. 초땡땡.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것.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것. 썼어요?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것. 그다음 담땡땡. 담보 목적의 계약이 있을 것. 담보 목적의 계약이 있을 것. 그다음 소땡땡. 소비 대차에 기한 채권일 것. 소비 대차에 기한 채권일 것. 자, 쓰셨어요? 네, 본인이 쓴 거 이제 읽어봅시다. 공 뭐죠? 목적물을 공시할 수 있을 것. 그다음 초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할 거. 그다음 담보 목적의 계약이 있을 거. 그다음 소비 대차에 기한 채권일 것. 아까 제가 그 가등기 담보법 문제가 나오면 얘는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그 가등기 담보법 문제가 시험자가 한 78번, 79번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담법 문제를 만나면 일단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뭘 피면서? 공초를 피면서 다음설 나눠보셔야 돼요. 뭘 피면서? 공초를 피면서 다음설 나눠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여튼 가담법 문제를 만났다. 그럼 항상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그냥 보여요. 뭘 피면서? 공초를 피면서 다음설 나눠보면 돼요. 자, 공이 뭐였어요? 공. 자, 목적물을 공시할 수 있을 것.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럼 이때 건물의 경우에는 뭐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가등기 담보권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목적물을 공시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에는 뭐 등기부에 기록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이 건물의 예약 당시 시가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러니까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 3천. 그다음 빌린 돈은 1천만 원 플러스 이에 붙인 이자를 합한 금액을 뭐 해야 된다? 초과해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의 시가는 900만 원이고 갑이을한테 빌린 돈은 1천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 예약 당시의 가액이 초과하는 거예요. 미달하는 거예요. 미달. 이런 경우에는 아예 가등기 담보법 자체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요.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뭐 해야 된다? 초과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무슨 계약이 있어야 한다? 담보 목적의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뭐 대물 변제 예약이든 뭐 매매 예약이든 어쨌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 판례가 제일 많은 게 소비 대체 기한 채권이어야 돼요. 아까 돈 빌려주는 계약 이름 뭐라 그러죠? 금전 소비 대차. 이렇게 반드시 뭐에 기한 채권이라야 소비 대체에 기한 채권이라야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시 칠판 다시 볼까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공초 담설하는 거예요. 뭘 피면서? 공초를 피면서 담설 나눠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공초를 피면서 좀 거만하게 하셔야 돼요. 공초를 피면서 다리도 이렇게 좀 떨면서 담설 나눠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조건 이게 판례가 제일 많아요. 이거 가지고 판례 11개 맞출 거거든요. 나중에 판례 특강 시간에. 그러니까 요 공초 담설 이 전제 조건을 갖추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거고,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될 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권리 행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경실이 돼 있고 권실이 돼 있어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경실이 돼 있고 권실이 돼 있어요. 경실이는 뭐죠? 그 이름 똑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아까 경매 청구에서 경락이 되면 우선 면제 받는 거죠. 이걸 경매에 의한 실행이라 그래요. 무슨 실행? 경매에 의한 실행. 그다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허용되는데 이건 무슨 방법이다?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자, 그럼 넘겨서 어디를 먼저 확인을 할 거냐면 335페이지 봐봐요. 335페이지에 가시면 점 2번 경매에 의한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경매에 의한 실행 찾았어요? 자, 1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등기 담보권자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번에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그럼 첫 번째 원칙은 그 권리 취득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끝까지 밑줄 하시고 권리 취득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그다음 뭘 써야 될까요? 이걸 써야 되겠네요. 권실 이렇게 쓰세요. 권실이가 뭐라 그랬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자, 그다음에 뒤쪽에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목적 부동산에 경매 청구 밑줄하시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경실이가 되는 거죠. 경실이. 이게 뭐죠? 경매에 의한 실행. 경매에 의한 실행. 그러면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거나 경매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선택해 보세요. 그럼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선택해 보세요. 뭔지 선택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선택.
선택에 따라 있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그 형태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럼 경매의원 실행은 경매 청구를 해서 이제 우선 면제 받는 거니까 얘는 돈으로 변제받는 방법이에요. 돈으로 경락대금에서 돈 가져가는 방법인 거고, 그다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은 청산금을 주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건 물건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매에 의한 실행도 할 수 있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둘 다 동시에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경락대금에서 돈도 가지고 가고 제가 소유권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다 있는 건 맞는데 반드시 둘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행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거나 경매에 의한 실행 둘 중 어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칠판 봐봐요. 자, 저당권의 뜻이 뭐였어요? 저당권의 뜻이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저당권 제도가 시험용으로 중요한 건 맞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반드시 경매 청구를 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계에서 다른 담보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가등기 담보예요. 그럼 가등기 담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무슨 계약을 하고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가등기를 하는 담보 형태를 뭐라고 한다?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그다음에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려면 전제 조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라고요? 그게 공초담초라는 거예요. 자, 먼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공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초가죠. 초가인데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해야 되고 세 번째 담보 목적의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소비대차 기한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갑이 건물을 이제 을한테 팔았어요.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요 매도인 갑의 채권이 뭐죠? 매도인 갑의 채권이 대금 지급 채권이죠. 매매대금 지급 채권 있잖아요. 매도인은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 채권이 있는데 이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수인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대금 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매매대금의 확실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매도인이 가등기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유의 판례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가등기 담보법 문제 나오면 이거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뭘 피면서 공초를 피면서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뭘 피면서 공초를 피면서 다음선을 알아봐야 돼요. 그럼 공시할 수 있어야 되고 초과돼야 되고 담보 목적의 계약이 있어야 되고 소가 뭐죠? 소비대체 기한 채권. 소비대체 기한 채권이 되는데 매매한 거니까 매매대금 지급 채권이잖아요. 매매대금 지급 채권이니까 얘는 소비대체 기한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소에서 걸리는 거예요. 공초담 소에서 걸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3천만 원짜리 고려청자가 있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이 고려청자에 대해서 3천만 원짜리고 이제 빌린 돈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 이런 거 적용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고려청자가 동산이잖아요. 동산이니까 뭐 가등기 소유권 이전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시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아요. 맨 이런 류의 문제를 아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쉬우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우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